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크루셜텍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살펴보는데 좀 읽기가 좀 싫었어요.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는. 왜냐하면 좀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그래서 원래 좀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지금 계속 어때요? 지금 자본금 변동상 보면 증자 현황 있잖아요. 유상증자 해서 또 이번 4분기에도 유상증자를 했어요. 올해 4분기에도 2018년도 4분기에도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율이 8.64%.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최대 주주 경영자 어떤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좀 이렇게 적은 또 지분율을 가진 어떤 그러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좀 제가 좀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도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지분율이 8.6%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불공정거래 사례 배웠을 때 불공정거래 사례에 노출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자기가 과거에 일궈놨던 회사가 지금 줄어들고 해다가 자기 지분율도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부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적자예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적자죠. 좀 적자예요. 이 적자라는 것은 뭐예요?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근데 매출 총이익이 적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원가보다 더 판매가가 낮다는 거예요.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쵸? 원가보다 제품의 원가, 즉 재고보다 판매가가 낮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뭐예요? 저가법이잖아요. 판매가가 원가보다 떨어졌을 때는 나중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적자가 많이 났잖아요. 단기순이익도 지금 300억 장, 지금 매출이 702억인데 300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쵸? 단기순이익.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지금 어때요? 지금 결손이 계속 누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한번 유상증자를 했고 또 4분기에 또 12월 달 유상증자를 또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왜 나중에 이게 재고자산이 지금 614억이에요. 지금 매출이 702억인데 614억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또 4분기에 엄청나게 많이 잡힐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또 나중에 자본 잠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유상증자를 한 240억 정도를 더했어요. 더해서 그 최대 주주 지분율도 8.64%까지 낮아졌고, 그쵸?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볼 때마다 뭐냐면 이 회사는 일단 이런 회사는 뭐예요? 지금 유상증자 완전 습관성 유상증자 증후군에 걸렸어요.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유상증자를 해나가면서 위기를 이연시키잖아요. 계속 이연시키잖아요. 유상증자를. 그럼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희석이 되고 하면서 계속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뭘 보고 그러면 계속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때요? 유동부채가 지금 645억이에요. 이 회사 유동부채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 645억인데 유동자산이 916억이지만 유동자산은 아니잖아요. 이게 재고자산 안 팔리잖아요. 현금 614억 빼면 302억이에요. 그럼 당좌자산이 302억이면 어때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뺀 게 당좌자산이라고 했죠. 302억이면 못 갚아요. 1년 이내에. 그쵸? 그래서 아마 유상증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손실도 많이 날 것 같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적자예요. 좀 적자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관계 기업 투자 주식도 처분했고 59억 처분했어요. 50 처분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처분해요. 처분해서 돈을 투자 활동도 해서 끌어오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낮추려고 이제 처분해서 부채를 갚고 왜냐면 이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빨리 갚아라. 왜냐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회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차입금을 빌려준 대출금을. 그렇기 때문에 갚아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회사는 급하게 막 처분하고 유상증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좀 안 좋아요. 이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은 뭐 세세하게 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볼게요. 러프하게 매출 채권하고 지금 많이 줄었죠. 매입 채무도 줄고 그쵸.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돈을 받아서 줄은 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 보면 크루시엘텍 개별 재무제표 보면 매출 채권이 지금 1143억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배회사 크루시엘텍하고 이 종속회사가 있어요. 종속회사가 있는데 서로 매출과 매입 서로 거래 관계예요. 그러면 이게 매출 채권이 있고 매입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계 처리한 거예요. 서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상계 처리를. 왜냐하면 그 서로 연결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해서 없는 거지. 대신에 그럼 뭐예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서로 상계 처리해서 없는 거지만 이 회사나 이 회사 둘 중 하나가 좀 잘못되면 어떤 그 리스크는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리스크. 한 회사가 잘못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리스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총체적인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다 회사가. 그래서 그리고 여기 뭐 관계회사 기업 이렇게 뭐야 팔았는데 이 여기다도 이제 팔았지만은 또 지급 보증을 한 게 있어요. 채무에 대해서 지급 보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들이 많거든요. 많은 회사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채가 줄어든 것은 뭐냐면 이 회사의 어떤 관계 기업 이제 그런 부분들도 팔아서 이제 좀 이제 부채도 갚은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지금 뭔가 재무 구조가 개선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자본금이 늘어났잖아요.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또 갚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채 총계는 또 줄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되면서 서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상계 처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 매입 채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매출 채권도 그만큼 또 줄어들고. 그러면 어때요? 자산과 부채가 상계되면 지금 이게 만이잖아요. 만. 이게 5천. 이게 5천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100%잖아요. 부채 비율이 100%인데 서로 상계 처리 돼봐요. 2천원만큼씩. 그럼 이게 8천이 되고 2천원 상계 처리 돼봐요. 그러면 뭐예요? 3천이 되죠. 그럼 어때요? 부채 비율이 서로 그냥 똑같은 건데 상계 처리만 됐는데 뭐예요? 지금 부채 비율 엄청 줄어들었죠? 그렇죠? 5, 7에 5, 6, 30, 60% 줄어들었죠. 60%. 예, 60% 100%에서 60%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은 똑같은데 갑자기 종속회사로 되면서 서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상계 처리가 됐다. 예, 그런 부분.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다. 라는 부분. 그럼 이 회사가 그러면 살아나려면 뭐냐? 이 회사는 지금 상당히 총체적인 난국인데 왜 매출이 지금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매출을 딱 보면 매출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지금 1327억에서 702억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경쟁자가. 그쵸? 경쟁자가 많아서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그렇게 뭐 진입장벽이 없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쟁자들이 많은데 경쟁자들은 더 저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단가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거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방어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들은 더 저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 이 회사는 그거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아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60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60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리스크가 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재고는 나중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특허가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가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로 유상증자를 한 것 같아요. DFC 뭐냐면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
센서 IC 관련 특허. 예. 그래서 이제 좀 여러 이러한 부분 커버드 그렇죠. 약간 곡면 굴곡이 있는 데서 지문 인식 가능. 예. 이런 DFC 기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약간 플렉서블 또는 커버드 모바일의 디자인 구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여기서 만약 성공을 하려면 어때요? 이거를 갖다가 양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해서 양산을 하려면 어때요? 수율 문제가 또 걸리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래처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부품 업체들 위주로 자꾸 하게끔 유도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양산, 수율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주면 그나마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또 극적으로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지연된다든지 그렇죠. 지연되다 보면 어때요?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된다든지 좀 악화가 되면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찰.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확인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참 관찰하기에도 애매하잖아요. 관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만약 이 회사를 관심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뭐 투자자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 어, 모르겠어요. 어, 저는 이런 관련된 회사들을 별로 투자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그래서 왜냐하면 봐가지고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다 보면 유상증자를 좀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해요.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보고서 계속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업보고서 뭐야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좋은 회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냥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최소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회사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장사 경영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였다는 것은 뭐 단기간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업황에 안 좋아서 단기간에 어떤 그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이 적자로 안 되는 회사들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상증자도 뭐 단기간에 일시적인 어떤 그 유동성 악화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장을 위해서 뭐 어떤 그 설비 투자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부분 이제 여기 보면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유상증자를 하시면 투자 설명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투자 설명서. 근데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거를 거의 안 읽으셔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 설명서가. 그러면 투자 설명서를 읽으시면은 적어도 이 회사에 대한 리스크는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설명서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핵심 투자 위험에 대해서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검증을 해보셔요. 검증을 해보시면 아마 이 회사를 공부하는데 아니면 상당히 통찰력 있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라는 거. 뭐냐면 저는 엄청나게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것만 읽었어요. 이것만 다른 건 뭐 재무제표는 솔직히 읽기 좀 싫었던 회사고 여기 보면 투자 설명서 보면 보셔요. 여기는 지문인식 모듈 BTP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BTP가 잘못되면은 매출이 꺾인다는 거예요. 많이 꺾였죠 이미. 그것은 뭐냐면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후발업체가 시장 진입이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진입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기술이 이제 거의 뭐 상당히 보편화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저임금을 통해서 어때요?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예요? 경쟁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단가가 지문인식 모듈 평균 판매 단가가 2015년도에 6.1달러였어요. 6.1달러. 2015년도에. 근데 지금 2019년도에 어때요?
2.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몇 프로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2.7달러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 보면서 파는 거예요.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제품 단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4분기에는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매출 감소했다는 내용. 지금 중국 매출이 얼마큼 감소했냐면 2017년도에는 1156억 원이 감소했어요. 76.6%가 감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20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63억 원에서 76.2% 감소. 전년에 263억인데 62억 원으로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2016년도엔 1156억이었고, 와, 이거 엄청나잖아요. 지금 감소 폭이 지금 중국 쪽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고객사에 납품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심화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 이하로 손실을 보고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팔 때마다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매출을 안 일으키더라도 뭐예요? 지금 재고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쓰레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만큼 어차피 적자를 보면서 파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재고 이걸 가만히 놔두고 있어도 쓰레기인데 적자를 보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도 뭐예요? 지금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에 따라 당사는 중국에서 시장 철수하는 수순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25%가 넘는 빅마켓 시장, 당사의 최근 3개년 가장 주력 시장이었던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당사의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거의 철수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그래서 향후 이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 새로운 제품. 근데 아까 그 DFC, 전방 산업 및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 둔화 위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지문 인식 모듈, BTP, 광학 트랙패드, 그 다음에 LED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4G에서 5G로 넘어가면 아까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LTE죠. 이건 LTE 넘어갈 때 스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맞는 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4G 맞는 5G 맞는 스마트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걸어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아까 DFC 그 특허권 있잖아요. 이 특허권이 DFS 이 특허권이 양산이 되고 수율이 될 동안 좀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거로 안 되면 또 여기 나중에 수요가 또 증가할 때 그 열매를 못 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만약 관찰을 내가 이 회사는 죽어도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뭐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나중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될 여력이 있다는 거, 이건 관찰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가 위험하다는 거, 지금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년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고, 연구 개발비 비중 5.6%, 1%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시장의 기술 변화에 대비해 아까 DFS, 디문플레이 지문 인식 기술, 그 다음에 지문 인식 IC 일체형 BTP 지문 인식 모듈 수직 계열화, 그 다음에 생체 인식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메디컬 등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적 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2018년도 3분기 말 현재 연구 개발 인력은 37명, 2015년도에는 85명이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죠. 그래서 여기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단기간 내에 발생하기 어려우며 또한 실패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할 경우 연구 개발에 사용된 개발비가 모두 생각되어 당사의 지금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형자산. 자산화 되어 있는데 모두 삼각되어서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형자산 삼각비도 리스크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구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그 기술을 이용해 먼저 선점하고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매출 발생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 유무가 당사의 미래 성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연구개발이 첫 번째 실패할 확률. 실패하면 뭐예요? 무형자산으로 되어 있는 개발비 상각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적이 악화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성공하더라도 기술을 이용해서 먼저 선점하거나 어떤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특허 분쟁에 나중에 휘말리거나 매출 발생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리스크로 보시라는 거. 그다음에 많은 새로운 생체 인증 기술의 대체 관련 위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체 인증 기술. 뭔 말이냐면 지금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채택이 되어 상용화되고 있는데 생체 인증 기술은 연구 개발 결과나 트렌드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문 인식 모듈을 제조하는 당사에는 대체 가능한 생체 인증 기술로의 변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 홍채 인식이나 얼굴 인증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채 인식과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사의 영업 환경이 더 악화된다는 거죠. 지금 지문인식이라는 그에도 지금 외부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쵸? 경쟁자가 있어. 외부 중국이라는 회사들, 후발업체들 경쟁자가 있는데 근데 대체제도 있단 말이에요. 홍채인식이라는 대체제 어때요? 이 부분도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거기 더 악화시키잖아요. 영업을.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율 변동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 신규 시장이잖아요. 이거는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지만 여기에 이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쵸? 진출 관련 위험은 뭐냐면 리스크만 본 거예요. 지금 리스크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유상증자 관련된 투자 설명서에서는 보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 이 회사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투자 설명서는 항상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모든 리스크가 다 보수적으로 아주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려면 그렇죠. DFS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 DFS를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서 뭐예요? DFS의 정전 용량 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받았어요. 아까 봤죠. 이러한 기술을 디스플레이에 도입하여 수율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품화될 수 있는지 시제품 개발 및 다양한 형태로 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적용 단계에 있다는 거죠. 지금 수율 그 다음에 제품화 그 다음에 시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적용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적용 단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관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공이 되면 어때요? 그래도 다시금 뭐예요?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성공만 되면.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죠. DFS는 뭐예요? 시장에 처음 상용화될 기술이라는 거예요. 양산 시에 수율을 높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는 상용화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DFS를 그러니까 좀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 그렇죠. 이게 신기술이지만은 수율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떤 신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을 안 쓸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고 DFS를 적용하면 터치 스크린 기능이 지문 인식 기능과 하나의 센서와 칩에서 일체화되기 때문에 두 기능이 충분히 기존 제품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까지 DF 방식의 스마트폰 지문 인식 모듈을 본격 양산하여 매출 발생 및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 회사는 지금 뭐 재무 비율은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4분기에는 지금 벌써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유상증자를 했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마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유상증자를 한 것 같아요. 4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정말 이 신제품을 가지고
충분히 흑자를 낼 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이 회사는 보셔야 되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예. 그래서 DFS 제품 설계 및 시제품이 예정대로 확정되지 않거나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계획대로 수익 및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그럴 때는 또 유상증자 또 하겠죠. 그때는. 그렇죠. 이제 잦은 뭐예요? 자금 조달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 희석화 많이 됐죠. 지금 보니까 유상증자를 2015년 이후에 세 차례 전환사채 630억 했고, 유상증자 공모 방식으로 1125억. 엄청나죠? 그리고 또 4분기에 또 뭐예요? 224억. 그쵸? 224억. 그래서 뭐예요? 금리가 높은 장단기 은행 차익 부분 상환에 아까 유상증자 해서 은행 차익금도 상환했죠. 124억 상환했고, 신규 지문 인식 모듈 설비를 위한 시설 자금이 어때요? 100만, 1000만억, 10억, 30억 적네요. 30억. 그 다음에 DSF 일체형 모듈 등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만, 1000만억, 15억. 그 다음에 55억. 그 다음에 IC칩 매입 등 운전자금. 이건 재료비. IC칩이 재료비예요. 재료비. 그쵸? 재료예요. 그러니까 재료비로 55억 사용할 예정.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자금으로 30억. 그 다음에 채무 상환으로 12억. 124억. 채무 상환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운전 자금으로 55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채무 상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예요? 124억이나 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신제품을 양산을 해서 뭐 흑자를 낼 때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만 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해서 주주가치는 희석이 됐지만 이 회사가 지금 생존의 문제잖아요. 주주가치의 희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는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제 버티자, 이자가 나가는 게 줄이고, 그리고 이 양산돼서 이익이 날 때까지 버티자, 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회사 위험. 아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에 치는 뭐예요? 시장 위험이죠. 사업 위험이고 시장 위험이고, 밑에 치는 이제 회사 위험이에요. 회사 개별적인 위험. 이런 부분 유상증자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회사 위험 중에 두 번째는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거. 사무임수를 매각했어요. 아까 50매덕 매각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매각을 해서 부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관계회사 지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분 59억에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에서 매각 손실이 43억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사무엠스 및 사무엠스주의 종속회사의 차입금에 대해서 166억 원, 차입금 161억 원의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급 보증.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매각을 했지만 사무엠스가 뭐 어떤 그 차입금으로 인해서 뭐 잘못됐을 때 이 회사가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발 어떤 그 채무가 현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거, 이제 그거 한번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읽어보셔요. 우발 채무. 그리고 낮은 지분율과 반대 매매 가능성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당사의 최대주주인 안건준 대표는 보통 주식 532만 9,809주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율 11.65%인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서 어떻게 돼요?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8.1%까지 떨어졌죠. 아까 8.64% 1%가 8.64%예요. 8.64%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8.64%까지 떨어졌어요.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더욱 하락하여 낮은 지분율에 따른 대주주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그다음 최대주주가 보유한 523만 9,809주 중에서 480만 2,389주가 주식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반대 매매가 혹시 주가 하락으로 반대 매매가 실행이 되면 퇴주주가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좀 악화가 되면 반대 매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최대주주 주식을 그냥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잖아요. 반대 매매로. 그럼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이제 어떤 내가 기업 사냥꾼이다, 사채업자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그 신제품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회사를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반대 매매한 다음에 최대 주주를 다 주식을 시장에다 매도한 다음에 그 주식을 어때요? 받아가면서 최대 주주가 돼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내가 그 사채업자라면 그쵸? 성공해도 최대 주주가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 성공하고 잘 나간다 하면은 만약에 반대 매매 이게 담보 이게 주식 담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이렇게 담보권 이렇게 설정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무에서 보면 주식 담보하는 것은 그냥 내 주식이 사채업자 금고로 가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소유권이 이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담보 주식 담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유권이 이전된 것 되는 형식으로 다 돼요. 소유권을 부동산처럼 거기 담보권을 설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설정할 수도 없고 주식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주식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권자가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잘 된다 그러면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팔아서 밑에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잘 돼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정도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채업자가 욕심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머리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수익성 악화 위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아니고 매출채권 횟수 지연에 따른 위험.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뭐냐면 원래는 지금 이렇게 줄었는데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가 둘 다 줄었잖아요. 아까 봤죠? 여기서 보면 매출 채권도 지금 줄었죠. 507억 정도 줄고 매입 채무도 뭐예요? 지금 474억 정도 줄었어요. 그쵸? 줄었어요. 그쵸? 그런데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무 EMCB나 이 회사가 연결 대상으로 편입이 되면서 서로 연결 대상 회사끼리는 서로 매출 채권 매입 채무가 상계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감소했다는 거죠. 실제로 개별로 보면 뭐예요? 개별로 보면 그 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개별로 보면 준 게 지금 개별 재무제표 보면 매출 채권 1143억이잖아요. 그쵸? 매입 채무 245억. 예, 매입 채무는 이제 그 사무 EMS 쪽이 매입 채무가 커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서로 상계 처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폐기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왜? 안 팔렸기 때문에 안 팔리고 나중에 안 팔리면 쓰레기잖아요.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 관련 이것들 한번 보셔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또 유상증자 하면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자 한번 보셔요. 이렇게 또 관련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자 보상 배율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떤 뭔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찾아보셔요.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 알았죠?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총 보증 금액이 워낙 보증한 게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발 채무 관련된 부분. 현금으로 악화. 계속 영업 활동 현금으로 적자잖아요. 유동성 경색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유상증자 하는 거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위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 EMC B나 이거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전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결법 및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이 재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모 MSB나 베트남 법인 취득에 따른 위험. 그리고 이번에 취득했죠. 그래서 3분기에 사무 MSB나의 재무정보가 당사의 재무 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다음부터는 여기는 이제 기타 투자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셔요. 그냥 이것은 재무 쪽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셔요. 예, 이렇게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읽어보셔요. 왜 그러냐면 이게 투자 설명서가 이게 유상증자 하면서 나오는 그 설명서거든요. 항상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면은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공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회사를 좋게 보는 좀 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투자 설명서들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꼭 이거를 참조하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절대 항상 피드백을 하십시오. 피드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살아날 이제 그런 부분들 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4G에서 5G로 변할 때 휴대폰 수요가 증가될 그런 확률. 이제 그때까지 버텨야 되겠죠. 4G에서 5G로 전환되는 그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신제품, 그쵸? 양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수요일 관련된 그래서 거래처까지 확보되는 그때까지 또 시간이 버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차입금을 조금씩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까 갚아 나가는 부분에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지금 어떤 그 자본 희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 회사는 생존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 또 최대 주주 지분이 적다는 거 항상 좀 내가 봤을 땐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떤 리스크 있는 회사를 통해서 나중에 대박을 얻는 것보다는 뭐예요? 최대한 그 좀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방으로 경직이 되고 이런 회사들 중에서 뭐예요? 상방으로 올라갈 트리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계속 사업 복수를 읽으면서 골라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 분석을 잘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회사들 있죠.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고 하방 경직성이 있는데 트리거가 있는 회사들은 재무 비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계를 못하더라도 이런 회사들을 골라버리면 정말로 내가 재무 비율 분석 못해도 나중에 지속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 마진을 가진 하방 경직성 있는 회사 중에서 트리거가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자꾸 많은 회사들 관찰 대상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로 막 리스트를 딱 작성한 다음에 그 안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회사 안에서 내가 나에게 맞는 가격이 딱 왔을 때 투자를 하면은 절대 뭐 손실은 하방 경직적이에요. 손실은 거의 제한이 돼 있고 이익은 그냥 여유 있게 이익은 수익률이 나중에 복리로 가기 때문에 좋아져요. 그런데 리스크 있는 회사들에서 한번 내가 좀 회복 가능하지 못한 그런 손실을 발생한다. 그러면 이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냥 천천히 조금씩 해마다 수익을 얻는 사람보다 한 번 정도 손실이 엄청나게 회복 가능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으면 차이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려요. 나중에 수익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얻는다. 원칙적인 내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얻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중독이 된다고요. 중독이 되면 그렇잖아요. 경마나 마찬가지예요. 경마나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망하.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을 내가 언제든지 또 실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은 얻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예 리스크 너무 막 이상한 회사들을 그냥 걸러서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안전마진이 있는 회사 중에서 하방 경직적인 회사 중에서 상방으로 열려있는 트리거가 있는 뭐가 있는 올라갈 거리가 있는 그런 회사들을 골라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내가 투자할 만한 가격대가 왔을 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이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